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왔잖아요. 유리하다고 본 걸까요? 일단 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출석을 하기는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그 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투어봤자 영장 발부가 예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출석하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인정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절차 자체를 포기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 절차마다 법리적인 다툼을 이어오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였고 이번에도 이 특검에서 청구한 그 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고 또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리 다툼을 하기 위해서라도 출석을 했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 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특검에서는 혐의도 나열을 했지만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굉장히 세세하게 적었거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본 걸까요? 맞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혐의의 중대성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로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고요. 법원에서도 이러한 영장 심사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우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주의 우려는 낮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특검 측에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우려가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만큼 법원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그 쟁점을 가장 좀 주요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법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이 저해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판단한다면 영장 발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의 비협조적이다, 법 집행을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도 적시를 했어요. 이것 또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 역시도 증거인멸 우려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고 한들 이것을 받아들일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납득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즉 내가 법 체계라든지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평소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 이 수사권이 넘어온 이후에도 소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소환에 임해서 이 조사에 응하는 그러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법을 경시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준법 정신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은 만약에 자유롭게 둔다면 다른 관계 당사자들에 대해서 증거인멸 아니면 회유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 번복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구속을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인가요? 특검에서는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잖아요. 당시에 이제 경찰 공수처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고 총기를 보이도록 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이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하나만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충분히 영장 발부가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그러한 체포 저지에 대한 행위 자체가 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본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입증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소명에까지는 이르러야 된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전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시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 와중에서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이었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구속 취소를 받아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법리적으로 강경하게 다투어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만큼 특검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장의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라든지 영장 청구서에서도 일정 부분 할애해서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혐의가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을 하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엄 선포문을 사실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을 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선포 당시에 이 선포문을 작성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걸 사후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이 특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죄명 중 하나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그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혹시나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폐기하자라고 해서 폐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부서라든지 국무위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작성된 이 선포문의 경우에 문건의 경우에는 추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문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폐기했다라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이것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폐기한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특검에서 새롭게 좀 밝혀진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혐의점이 중대하다라고 주장하는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국무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박탈했다.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서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당시에 그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내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을 해서 일정 정도의 의견 개진이라든지 내가 찬성할지 반대할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상의 요청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회 박탈이 됐고 권한의 제한이 있었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특검에서 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에는 요건이 공무원이 본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직무를 권한을 넘어서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국무위원, 물론 모든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일부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에서는 이런 지적도 했더라고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진술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술이 달라졌다. 이것을
증거인멸 우려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관계 당사자들, 뭐 피의자든 아니면 참고인 신분이든 가리지 않고 김성훈 전 차장이나 아니면 강 전 실장의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에 있을 때와 아니면 없을 때의 진술에 차이점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진술 회유라든지 압박의 차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해서 이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실제 진술에 번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김성훈 전 차장이나 강 전 실장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서상에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법원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변호인단이 입회하고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진술의 번복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인신구속의 상태에서 피하는 상황에서 이런 관계 당사자들을 변호인단을 투입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특검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점이 재판부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굉장히 멀어질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을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외환 혐의는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특검이 수사에는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외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외환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도 외환죄가 지금 여타의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나 뭐 허위공문서 작성 여타의 범죄들과 비교해봤을 때 법정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중대한 혐의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에 진척이 일부분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환죄를 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환죄가 말씀해 주셨지만 입증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통모하여라는 요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북한의 입을 빌어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도 이것을 입증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인신구속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을 일단은 구속시켜두고 언제든지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서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의 경우에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기재되지 않고 빠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내란죄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에는 내란이 아니라 나머지 여타의 행위들이죠. 그래서 동일한 범죄 사실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으로만으로도 구속을 해두고 수사를 개진하다가 외환죄가 어느 정도 소명에는 이르렀다라고 판단된다면 또다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적인 고려까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구속도 염두에 뒀다라고 변호사님 보시는 거네요. 네. 이 내란 특검 말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지금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을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언론이나 외부에 다 공개가 됐지만 명태균 씨가 이 제공을 한 그 녹취 내용에 윤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그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한번 전화해보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 연락을 취해볼게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사 물망에 올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황이었고 일단은 특검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해서 확보자 하고 한 기록은 실제 공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어떠한 직무를 행사를 했을 그때 당시에 이메일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표라든지 주고받은 문건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정이라든지 은폐라든지 외압의 정황이 발견될 수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 물망에 올라 있는 만큼 지금 일단 첫 번째 강제 수사권의 발동은 압수수색이었지만 그에 더 나아가서 어떤 혐의점이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환을 넘어서서 더 추가적인 강제 수사권 발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특검, 하나가 순직해병 특검이잖아요. 오늘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는데 항명 혐의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항명죄와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일단 받고 있던 혐의는 당시 수사 기록을 이첩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첩해라 뭐 가지고 있어라 이것을 바꿔라 누군가를 빼라라는 여러 가지의 지시 상황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군 조직상 상부의 어떠한 지휘라든지 명령이 있으면 이것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은 항명죄로 기소가 됐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1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서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어쨌든 항소가 돼서 항소심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소한 것이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권의 발동이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더욱 다퉈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항소 취하를 통해서 박정훈 전 대령의 입장에서는 무죄 1심의 판단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본인들이 논리를 세운 그러한 이유에 근거해서 더 이상 이 항소심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군 검찰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았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한 거고 그럼 1심에서 받은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수사기관 입장에서 항소를 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이고 항소를 취한다라는 것은 이제 취소의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그대로 무죄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논리는 항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수사 기록을 이첩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지시였기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대령의 선택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3대 특검 모두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